최근 세계 경제는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경제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 또 무역 적자의 확대, 투자와 소비의 위축, 부동산 시장의 경색, 또 고용 부진 등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이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급등으로 경제의 위기 대응 여력도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의 동향 및 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현황과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정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최근 경제 상황과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총님을 좀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모시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성장세가 함께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먼저 좀 짧게 말씀 주시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 경제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 이렇게 특징 지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이런 공급망의 차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러한 소비력의 뒷받침이 지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정학적인 그러한 위험이 고조돼서 여전히 미중 간의 마찰이 있고 또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 인플레 대책에 따른 그런 금리 인상 또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그만큼 경기의 둔화 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IMF라든지 OECD 주요 기관은 우리가 작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6.1%였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IMF의 경우에는 3.2% 그리고 내년에는 2.6%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도 작년의 경우에는 인플레율이 3.7%였습니다.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무려 9%에 이르는 8.8%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6%가 넘는 고인플레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의 경우도 이러한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고인플레의 그런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차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산의 둔화라든지 또는 해외발 인플레에 대한 하나의 우려라든지 또 국내 역시 또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요의 둔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도 금년 내년은 상당 부분의 그러한 나라들이 인플레와 또 저성장을 결국은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단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금리 하락기를 오랜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하고 또 사실상 제로 금리를 취하는 나라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 공급망의 차질과 또 이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갑자기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지금 세계 경제가 지난 1, 2년 전과 완전히 다르게 가파르게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또 고물가, 고환율 정말 이 3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 캐피탈 마켓이 사실 완전 개방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의 움직임이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최근 세계 경제는 이제 성장 둔화와 관련해서 이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사실 가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그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재무장관을 지내신 썸머스 같은 분은 상당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닥칠 거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현 재무장관인 그 앨런 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페드의 중앙은행의 그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이신 파월 같은 분은 이것이 경기 둔화의 하나의 전환기이지 아주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경기 침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조하고 또 소비도 그동안에 그 코로나 영향으로 그 소비가 크게 진작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쫓아가는 측면에서 소비도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현상은 상당한 고물가와 또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장기화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갈 거냐는 조금 더 이 경기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현상 속에서 결국은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물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공급망의 차질 그리고 또 미중 패권 전쟁들로 인해서 사실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진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로 인한 또 에너지나 곡물 가격들의 좀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유동성 공급,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의 힘에 의해서 상승하는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있는 지금 고물가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원인 그리고 향후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도 할 수 있고 또 솔루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그 고물가 현상이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9.1%의 인플레율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40년 이래 최대 폭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고물가 현상이 그 예측한 거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냐.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결국 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결국 공급과 수요 양쪽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벌 공급망이 그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있었고 또 미중 간의 그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그러한 과거의 뭐 저가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선진국에 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발 그러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급 측의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하나의 치유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결국 그 재정이라든지 금융을
대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으로 보면 그만큼 물자가 그만큼 딸리게 되고,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또 한꺼번에 많은 그러한 그 수요가 몰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되게 이러한 고물가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정책을 피고 이러한 인플레 대책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서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가, 고물가 현상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금년도 3, 4분기를 피크로 해서 좀 서서히 좀 완화되고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4년 말이나 돼야지 팬데믹 이전의 물가를 회복하게 된다. 그런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물가 현상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미중 간의 갈등, 그런 데서 오는 지정학적인 요인, 또 그러한 아까 얘기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붕괴, 이런 공급 측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 측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억제 정책을 피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 3년간은 이런 고물가 현상이 지속된다 하고 보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다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형국인 거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억누르면서 물가의 상승을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공급망에서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이 블록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비효율이 커지는 것들은 결국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서서히 개선될 수밖에 없어서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수는 없을 거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풀려 있는 유동성을 일단은 금리를 올려서 축소시키고 수요를 축소시키고 또 결국은 이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돈을 더 흡수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간이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간 없었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플레 대책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0년대 말에 미국의 폴 워커 같은 분들이 이제 아주 강력한 반인플레 대책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CEO들 또는 많은 분들은 인플레에 대한 경험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사상 초유의 인플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플레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피력하고, 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 자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인플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서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플레 비율을 흔히 이 치약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치약을 한번 짜면 다시 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것은 인플레 상승률은 조정할 수 있지만 한 번 올라간 물가를 원상으로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률은 조정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가 또 토론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러한 이 물가 안정 대책을 경제 정책의 당분간은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하는 하나의 어떤 정당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인 얘기도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고물가 상황, 그리고 공급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사상 초유 또 많은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고물가와 함께 이 냉전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제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세상을 떠났고 이번 달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80년대 후반에 결국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 시대가 왔었고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사실 큰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30대 심지어 조금은 더 얘기하면 40대 이런 분들은 냉전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소련과 미국의 양극 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70년대 그런 고물가 상황과 그 80년대까지 지속됐던 냉전 체제가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지나서 2022년 지금 다시 세계에 닥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위기들을 경험하고 또 헤쳐나가셨던 그 시대의 어떤 주역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과 경륜을 공유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전부 겪으시고 또 함께 고민하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어떠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정부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도입부에서 논의를 했지만 이 세계 경제에 대한 그 상황이 그 우리가 그 예상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고 그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세계 경제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미중 간의 경쟁이 그것이 과거처럼 무슨 그 통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술 부분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체제에 관한 경쟁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아주 날카롭게 작용을 하고 또 그것이 그 과거에는 보면 그 경제 분야하고는 이렇게 좀 분리돼서 지금까지 정책이 다뤄졌는데 이게 이제는 소위 경제 안보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이 바로 경제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하방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큰 그 하방 리스크는 그 역시 그 코로나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코로나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대응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이루어져서 그 어떻게 보면 팬데믹에 대한 하나의 그 적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보도에서 나오듯이 새로운 변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경제적인 영향이 있고 또 이거 역시 또 여러 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그 소위 긴축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게 긴축을 함으로써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나아가서 선진국의 이러한 어떤 긴축 정책이 또는 신흥 개도국이라든지 또는 후진국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미국의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의 그런 환율을 올리게 되고 또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러한 경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경기 대책을 통해서 과거에는 또 이 경기를 부양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 대책을 통해서 경기를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좋지만 그것이 그 경기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다른 그 개도국이라든지 신흥국에 충격을 가져오는 그런 또 하방의 리스크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시 개방 체제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가장 모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제 질서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외 요인에 대한 충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잘 적응을 하고 또 나름대로 국내적인 그러한 그 물가 안정과 경기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 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그리고 어떤 구조개혁 정책에 아주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라든지 이런 층에 대한 그 타겟팅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의 지원이 아니라 어떤 타겟을 잡아서 그 타겟에 효율적으로 정책에 효과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또 아울러서 이제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생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대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고물가와 그러한 그 경기 침체 대책에 대해서 하나의 그 경제 정책의 하나의 적정 조합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뭐 금융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우선 그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니까 그 다소간의 어떤 좀 희생이 있더라도 그러한 그 긴축 정책과 또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충격을 완화하는 그러한 또 금융의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건전한 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소비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공고히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국제 간에 있어서도 앞서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백신의 보급이 또 상당히 어떤 의미는 초기에는 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백신의 보급률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는 그러한 그 팬데믹에 관련된 그러한 지원도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예를 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후진국의 어떤 자본 유출을 가져와가지고 또 외환위기 같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그러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부채를 조정해주는 그런 또 선진국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팬데믹에서도 느꼈지만 그 앞으로 이러한 그 세계 경제의 변화 중에 하나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기후와 관련된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하고 관련된 그 탄소 중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러한 그 매크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 개혁도 함께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과감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취약계층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건전한 기업이지만 유동성 위기나 급작스러운 어떤 글로벌
이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도산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을 위한 또 회생 절차들, 금융 지원들, 또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사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글로벌 컨센서스 하에서 이런 이 금융위기를 금융위기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경제 침체의 위기를 해결해 가고 그 해법은 사실상 또 미래에 대한 어젠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가장 우선적인 것은 ESG적인 측면에서 뭐 기후 변화, 친환경 이런 쪽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그 세계 경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예의주시해야 할 글로벌 경제 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도 논의했듯이 결국 고물가와 저성장 속에 그러한 충격이 우리 경제도 바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선진국의 그 통화 긴축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에 침체에 그러한 영향이 신흥 개도국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소위 G2가 동반 성장이 아니라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 4분기에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중국도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에 G2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출이라든지 다른 기타 매크로 정책에 있어서의 그러한 미국의 또 금리의 동향, 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치나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 특히 지금 첨예하게 경제하고 있는 미중 간의 그러한 경제의 동향의 움직임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물가 상승 중에 한 반은 해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의 가스 그런 것이 이제 수출이 중단돼서 거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기타 또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기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수입 단가가 오르고 한쪽으로는 수출이 예전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역 수지가 지난 4월 이후 이래로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환 사정에 있어서의 역시 주시하고 또 현재로서는 뭐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잘 지켜봐야지 우리가 IMF 지원을 받은 외환 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끔 정책 당국의 아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란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시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1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이 한 1,200원대였거든요. 달러당. 근데 지금 뭐 1,400원대를 넘어서 지금 1,500원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율이라든지 또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1월 달에 거의 3,000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지금 2,200대.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한 증시에도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자본 유출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늘 경계하게 되는데 제 그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아직도 외국인 투자 자금은 유입이 더 많고 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 자체가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 우리의 그 외화 유출 현상은 전 그렇게 뭐 일반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떠한 그러한 그 유동성의 공급 장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는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꾸준히 그 한미 간의 정책 당국자 간의 논의를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다시 말씀드려서 외환 위기 같은 현상이 만약에 났을 때 그러한 그 패닉으로 흐르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도 좀 소견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개 여러 기관들, 뭐 IMF라든지 기타 IB들의 그러한 우리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가 작년에 4%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역시 계속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개 뭐 2.3%, 내년에는 그보다도 더 낮은 2%의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물가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율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뭐 5% 내외 또 내년에도 한 4% 내외 물가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우리가 금년 내년 그 여전히 전해에 비하면 그 고물가와 저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대책으로 거리두기 같은 것도 완화되고 또 뭐 야외에서는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그런 소비가 특히 이 서비스 부분, 뭐 여행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되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투자도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민간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 신규 혁신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투자도 좀 이루어지고 수출은 여전히 반도체하고 또 석유로 제품을 중심으로 인해서 좀 회복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그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장의 폭을 좀 유지를 해서 좀 회복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당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경우는 또 러시아하고의 그러한 교역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EU라든지 또 러시아의 그러한 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경제 정책의 그 큰 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경기가 이제 저성장이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된다면 앞서도 진행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경기 안정 정책과 이러한 재정 정책 또는 어떤 회생 기업을 위한 하나의 금융의 보완적인 수단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조금은 그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대책 또 구조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환경 대책이라든지 또 인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내년이 어려운 시기인 건 틀림없지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또 최대한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힘을 써가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리즘이 점차 퇴조가 되고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미중 경제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다자주의보다는 좀 가치 경유에 따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 공동체의 모색이 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를 이제 어떻게 보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 거의 한 반세기간 우리가 세계화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지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2010년대 들어서부터 큰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세계화보다는 경제 안보라는 걸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물론 시발점은 미중 간의 그러한 첨예한 갈등이 결국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각국이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가치 동맹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룹핑해 나아가면서 그러한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제야말로 어떤 세계화의 모범국이고 또 수출 주도의 성장을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그러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그러한 가치 동맹의 근거를 해서 뜻이 맞는 나라들 간에 어떤 하나의 그룹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닙니까? IPEF라고. 또 반도체에 관해서는 칩4라 그래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을 배제하면서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스스로 또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겠습니다만 또 인프레 감축법이라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된 그러한 자국 보호의 그러한 정책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도체 및 과학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한마디로 자국 중심의 그러한 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또 가치 동맹에는 함께 어울리고 또 다른 한편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가치 동맹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동맹체로서의 그러한 국제사회의 어떤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 산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정책 금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하고 달리 제조업의 어떤 ICT를 포함시키는 어떤 통합형 산업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우리의 고유의 기술을 갖느냐,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어떻게 잘 짝짓기를 해서 그만큼의 그러한 충격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다양하게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 주시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우리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이후에 이미 저성장 그러한 궤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투자가 많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안 됐다는 과거처럼 기업이 그러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과거만 못하다 하는 거고요.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되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성장을 결정지으는 우리 인구 규모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또 노인의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를 하려는 의욕도 과거에 우리가 60, 70년대 그런 데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의욕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결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한 4%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러한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203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가 안 된다. 사실 그런 또 좀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높여야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견실한 하나의 그런 중견국가 내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크게 해서 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간의 어떤 역동적인 그러한 경제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해야 될 분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 투자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기술과 연계되는 새로운 혁신 산업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론 많은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또 ESG 공시제도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런 환경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또는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하는 ESG 형태의 지속 성장을 또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국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한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 속에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반적인 세계가 통하는 그러한 경제 질서인데 이제는 상당히 경제 안보 내지는 가치 동맹에 근거를 둔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안고 또 그 바탕에는 우리가 뭐 복지 경제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고 또 이거 역시 우리가 연금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사회 안전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결국은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결국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는 시기는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물가 또는 저성장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리고 그러한 민간에 중심된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구조 개혁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60, 70년대 다 선진국들이 다 한국이 저렇게 크리라고는 예상 못했듯이 이제 좀 새롭게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간다면 저는 그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비유를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달을 잘 보려고 망원경을 개발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망원경이 무슨 필요 있냐 가보면 되지 그러한 그 사고 방식으로 이런 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상당히 좀 그 낙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부처님 모셔서 좀 말씀을 많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팀이 이제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서서 일관성 있고 또 효율성 있는 카드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말씀 주신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핵심은 이 정책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글로벌 경제와 또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또 부총리님께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좀 받고 또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